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울 여의도 고등학교에 다닐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오늘은 제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을 적고자 합니다. 20년 전쯤이겠네요. 전 여의도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파트들이 많죠. 주택은 없고 아파트와 빌딩들만 있죠. 학교에서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보통은 체육 선생님이 교과 스케줄에 따라 수업을 하지만 가끔은 자유시간을 주시죠. 그럼 아이들은 자기들이 하고픈 운동으로 우르르 편히 갈려 몰려갑니다. 전 농구였죠. 농구 골대가 4개 정도 있다면 한 골대마다 3대3 농구로 반코트 농구를 하는데 자연스레 모이는 인원들은 자기랑 실력이 비슷한 무리들하고 게임을 하죠. 그렇기에 서로 말없이도 자유시간이면 딱 모이는 농구 멤버가 있는데 한 놈이 안 보이는 겁니다. 둘러보니 벤치에 혼자 앉아 자기 앞머리를 자꾸 뽑고 있더군요. 잠시 후에 알았지만 아침부터 교실에서도 저러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친한 친구는 아니기에 체육 시간에 전 그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앞머리를 쥐어뜯는 모습이 살짝살짝 머리카락을 베베 꼬면서 뽑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뽑고 있는 겁니다. 그 애랑 친한 애들은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해줘서 모르겠다고 하고 저와 제 친구가 너무 궁금해서 다가가 봤습니다. 그 애가 그렇게 눈이 큰지 몰랐더랬죠. 눈은 동그랗게 부릅뜨고 눈동자는 멍한 것 같기도 흔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자초지정을 물었죠. 역시 대답은 없었지만 반에서 조금 잘 나간다는 친구들이 와서 웬일로 물어봐주니 대답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너 왜 그러냐? 뭔 일 있냐? 나 어제 귀신 봤어. 뭐? 뭔 소리야? 귀신? 어디서? 그 친구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 때에는 아파트가 빼곡한 동네에서 호기심 많은 고딩들의 놀이 중 하나가 쌍안경으로 건너편 아파트 훔쳐보기였죠. 그 친구가 그걸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새벽에요. 제 예상으로는 저녁에 봐도 정말 운 좋아야 속옷 입고 거실 가로질러 가는 아줌마 정도 잠깐 보는 게 다여서 새벽이면 사랑놀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저 아이가 바보스럽게 순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새벽에 침실 커튼 열고 불 켜놓고 사랑놀이 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자기 방 불은 다 꺼놓고 쌍안경에 눈이 끼도록 바짝 밀어넣고 깜깜한 건너편 아파트 창문들을 열심히 훑어보면서 시력을 끌어모으고 있던 때였습니다. 10층 보다가 8층도 보고 4층도 골고루 절대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보다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던 쌍안경이 그렇게 찾던 사랑놀이는 못 찾았지만 굉장한 미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그 아파트 앞을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로등 불빛의 이쁜이 포스 정도는 구분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하얀 옷에 청순 가려녕 긴 생머리 애가 사는 집이 8층이라 쌍안경까지 동원했으니 맞게 봤으리라 생각은 듭니다. 쌍안경 시야에서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 여자를 따라가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팟 하고 그 여자가 쌍안경 시야에서 사라진 겁니다. 이 친구는 놀라서 쌍안경을 눈에서 확 떼었는데 그 순간 육안으로 볼 수 있었죠. 그 여자가 건너편 아파트를 수직으로 날아오르고 있었답니다. 눈 깜짝할 사이였지만 발이 없는 건지 안 보이는 건지 치마 아래쪽은 발이 나와 있지 않고 치맛자락만 푸르르 휘날리는 상태로 건너편 아파트 옥상을 넘어가더랍니다. 이 친구는 자기가 여기까지만 겪었으면 그렇게 무섭진 않았을 거라더군요. 아침이 되었고 건너편 아파트 방향 쪽이 학교라 그 아파트 옆을 친구는 지나가야 했습니다. 여기서 공포영화에 나오는 순서마냥 소란스런 소리에 고개를 옆으로 돌려보니 구급차가 와 있더랍니다. 귀신이 떨어져 죽었나 이건 말이 안 되는데 하면서 그쪽으로 가니 소란스런 이유는 전날 밤 그 아파트에서 여자 한 명이 옥상에 올라가 떨어져 죽었답니다. 현장 근처에서 이 사실을 알아챈 순간 그 친구 머릿속에 새 기억이 더듬어졌다고 합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아파트를 따라 수직으로 날아오르면서 옥상을 넘어갈 때 옥상에 정확히 사람으로 보이는 여자가 한 명 서 있었다고 합니다. 옥상 난간에 가려 머리와 어깨 정도가 보였고 귀신으로 추측되는 날아오른 그 여자가 난간의 여자 어깨를 잡아채면서 아래로 훅 끌어내린 장면이 머릿속에서 꺼내진 겁니다. 이 친구는 이때부터 공포가 밀려와 계속 혼이 빠진 사람처럼 있었던 거죠. 어떤 여자가 뛰어내렸다는 사실을 듣고 순간적으로 머리에서 없는 상황을 상상으로 만들어낸 건지 정말로 봤던 건데 아침에 그 사실을 마주하기 전까지 머릿속에서 묵인하고 있었던 건지는 자기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얀 옷의 여자가 날아올라 옥상을 넘은 건 분명하다고 하더군요. 자, 그 친구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후에 가끔 그 친구의 그때 얘기가 생각나면
이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자살을 할까 망설이던 어떤 여자가 옥상 난간에 서서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데 뛰어내릴 용기가 없어진 찰나 빨간 입술이 귀까지 찢어진 모습으로 웃고 있는 귀신이 낚아채서 죽게 만든 건 아닌지. 두 번째 이야기, 대낮의 저승사자. 저는 현재 인천 부평 동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앞동에서 살았고요. 앞동에서 살 때 겪은 일입니다. 이 일은 약 5년 정도 되었군요. 그 당시 저는 PC방에서 매니저를 맡아 일을 하고 있었고 저녁 10시 출근해서 아침 9시에 퇴근했습니다. 매일 야간이라 잠은 낮에만 잤고요. 앞동에는 평수가 크지 않아 아버지 어머니는 안방을 쓰시고 동생을 작은 방, 저는 거실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즉, 거실을 방처럼 꾸며놓아서 거실같이 안 보였죠. 보통 12시쯤 잠이 들곤 하는데 그날도 비슷하게 잠들었고요. 제 방에는 대나무 돗자리라고 대나무를 엮어 돗자리 형태로 만든 돗자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 대나무 여름에는 엄청 시원합니다. 발로 밟아서 쓱쓱 비비면 대나무 길이 부딪히며 척척하는 소리가 납니다. 잠을 자던 중 머리 위에서부터 척척척척 거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지금도 그때를 떠올려 생각하며 글을 쓰려니 소름이 돋는군요. 그 소리는 엄청 빨랐습니다. 1초당 5번 정도 들렸다고 해야 할 정도로요. 저는 그 소리에 놀라 자다가 깬 후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었고요. 저는 벽을 보며 있었고 한마디로 뒤통수 위쪽부터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소리였으면 뒤돌아 확인을 할 텐데 소리 자체가 공포 그 자체여서 뒤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5분 정도가 흐르니 그 소리는 허리춤까지 내려왔더군요. 그리곤 고개를 돌려 소리의 원인을 보는 순간 숨도 쉬지 못할 만큼 몸이 얼어버린 거죠. 요샌 소리로도 거의가 눌리더군요. 귀에 대고 웃는다거나 귀가 멍할 때 삐소리가 난다거나 특히 소리로 눌리는 가위는 절대 잠에 들지 않은 상태고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이 대나무 소리도 가위라는 걸 느꼈죠. 하지만 절대 잠결이 아니라는 것은 진작에 깨닫고 혼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나는 곳을 돌아보고 나선 몸이 얼어버린 이유는 저승사자가 서서히 대문 쪽으로 향해 가더군요. 방은 베란다 쪽이고요. 한마디로 베란다로 통해 들어와 대문 쪽으로 가는 상황. 지금까지 처음 보는 저승사자의 모습이었고요. 정말 갓쓰고 검은 천을 휘두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앞모습 안 본 게 다행이었죠. 뒷모습만으로도 엄청난 공포감이 형성되더군요. 거기서 착착착 소리까지 그리고는 대문으로 통과해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힘이 풀려 그대로 잠들었고요. 동생은 그 당시 학교에 있었고요. 아버지는 출근 중, 어머니도 출근 중이라 집에는 저 혼자였죠. 그날도 저녁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퇴근 후 옆집이 소란스럽더군요. 저는 그 당시 402호 옆집은 403호. 403호에는 제가 어릴 때부터 봐오던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누나 이렇게 4인 가족이었고요. 제가 저 집에서만 20여 년을 살았으니 옆집은 둘째치고 거의 아는 분들이 대다수였죠. 한 층에 호수가 12호까지 있고 12호 중 8호 정도를 알았으니 오래 산 거죠. 옆집이 소란스럽던 이유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던 거고요. 볼 때마다 인사하면 늘 미소로 반겨주시던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네요. 제가 그 저승사자를 본 후 바로 그날 말이죠. 정말 그 일을 잊을 수가 없네요. 저승사자도 길을 잘못 찾은 건지 저희 집을 통해 옆집으로 가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간갈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세 번째 이야기, 동거. 예전에 여자친구랑 동거할 당시의 일이다. 사실 동거를 시작한 이유도 여자친구가 그녀의 아버지와 큰 싸움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목수 일을 하셨는데 상당히 완고한 분이셨다. 그다지 만난 적은 없지만 나에게 있어서 상당히 두려운 존재였다. 하는 수 없이 그녀는 나와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욕실도 없는 낡은 아파트를 빌려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 집은 정말 최악의 아파트였다. 바퀴벌레는 우글우글하고 다다미는 습기에 절어 눅눅하고 위층에는 가수를 꿈꾸는 청년이 사는지 하루 종일 큰 소리로 노래 연습을 했으며 옆집에 사시는 할아버지는 겉모습부터가 섬뜩했다. 아무튼 그런 남루한 환경도 점차 적응을 하며 여자친구와 동거 생활을 지속했다. 나는 건축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여자친구는 가라오케에서 밤근무까지 하며 생계를 지탱했다. 그렇게 동거를 한 지 반년 정도 지나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아르바이트를 가려고 자전거를 탔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 자전거 타이어에 펑크가 나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는 한동안 걸어서 다녔다.
그리고 쉬는 날에 자전거 가게에 가서 수리를 받았다. 펑크 수리는 타이어에 구멍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액이 높아진다고 한다. 내 자전거는 적어도 대여섯 개는 구멍이 나 있었다. 자전거 가게 주인은 누군가 못 같은 것으로 찌른 자국일 거라고 했다. 위에도 썼듯이 우리 집에는 욕실이 없었기 때문에 매일 밤 여자친구와 목욕탕을 다니는 것이 일과였다. 자전거를 수리한 뒤 여자친구를 태우고 목욕탕에 갔다가 씻고 나와 자전거를 탔는데 느낌이 이상했다. 확인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펑크였다. 자전거 가게의 수리를 맡기러 가서 확인해보니 엄청난 수의 구멍이 뚫려 있었다. 어느 날은 여자친구가 내 자전거를 타고 마트에 갔다가 장을 다 보고 나와보니 펑크가 나 있기도 했다. 내가 자전거를 지하철역 앞에 세워놓고 친구를 만났다가 돌아와보니 펑크가 난 적도 있었다. 하도 빈번히 펑크가 나다 보니 타이어는 이미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자전거 가게 주인 말에 따르면 앞뒤 바퀴 둘 다 새 걸 다는 것보다 차라리 자전거를 새로 사는 편이 낫다고 했다. 그런 식으로 나는 자전거를 새로 사고 다시 펑크 공세에 시달리다가 다시 새 자전거를 사는 것을 반복하다 어느덧 자전거를 세 대째 갈아치우게 되었다. 도대체 누구 짓인지는 모르지만 무차별적 장난이라고 치기에는 당하는 횟수가 너무 많았다. 누군가 우리를 스토킹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우리 자전거만 집중해서 노릴 리가 없다. 나와 여자친구의 짜증은 거의 극에 달했다. 위층에 살던 가수 지망생, 옆집에 사는 섬뜩한 노인, 의심에 의심은 꼬리를 물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 사건은 여자친구와 여행을 갔을 때였다. 렌트카를 빌려서 둘이서 멀리 여행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다. 휴게실에서 밥을 먹고 차에 탔는데 이상하게 기우는 느낌이었다. 설마 하며 내려서 자동차 타이어를 확인해보니 오른쪽 앞바퀴와 뒷바퀴에 펑크가 나 있었다. 화가 나기는커녕 무섭기까지 했다. 우리 여행 계획은 어떻게 알았으며 단지 바퀴를 펑크내고 싶다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쫓아온 건가? 집념도 보통 집념이 아니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원망을 받는 것일까? 도청기라도 설치되어 있나 싶어 여자친구와 집안 콘센트란 콘센트는 전부 분해해서 뒤져보았지만 도청기 같은 것은 물론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건축 현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 미처 못을 보지 못하고 힘껏 밟아버린 것이다. 곧장 병원에 가긴 했지만 못이 녹슬었을 가능성도 있고 해서 상당히 거한 의료 조치를 받았다. 집으로 돌아가 여자친구에게 말하자 대번에 얼굴이 어두워졌다. 만약 타이어라고 치면 펑크가 난 상황인 거네.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나의 상처와 펑크 사건들을 연관지어 생각하게 되었다. 그럴 거라고까진 생각지도 못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정말로 내가 그 펑크 사건들의 일환으로 다친 거라면 범인은 인간이 아닌 존재인 건가? 그렇다면 필시 이것은 저주의 한 종류일 것이다. 여자친구는 금방이라도 울 듯한 표정이었다. 그럴 리가 없잖아. 나는 여자친구를 안심시켰지만 내심 속으로는 무서워 어쩔 수가 없었다. 어떤 상황을 생각해도 최악으로 치닫고 만다. 혹시 이 아파트가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닐까? 나는 혹시라도 여자친구까지 다치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게 가장 두렵고 무서웠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여자친구의 신변에 이상은 생기지 않았다. 몇 주간 고민 끝에 여자친구를 다시 본가로 들여보내기로 했다. 혼자서 그 낡은 아파트에 사는 것은 무서웠지만 내 본가는 상당히 먼 지방에 있어서 돌아가기가 힘들었다. 그렇다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할 경제적 여유도 없었다. 다리 상처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나갈 수도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아파트에 계속 남아 생활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녀가 본가로 돌아가자 그렇게 빈번히 발생하던 펑크 사건이 거짓말처럼 그쳤다. 여자친구도 의아해했다. 우리는 동거는 그만두었지만 여전히 교제를 지속했다. 펑크 사건이 멈추고 평온한 나날이 흐르던 어느 날이었다.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찾아간 그곳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돌아가신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나를 상당히 미워했다는 것이었다. 소중하고 소중한 딸을 빼앗아간 남자라고 인식했던 것 같다.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목수였다. 못을 접할 기회가 많은 직업이다. 그는 나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담아 매일 몇 번이고 목지에 못을 박았다고 한다. 마치 지피형의 못을 박듯이. 그렇게 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하더라고 하던데.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웃으며 농담삼아 말씀하셨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물론 그분의 행동과 자전거 펑크 사건,
내 다리 상처에 연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왜인지 나는 영정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네 번째 이야기, 강원 교소도 괴담. 전 군 시절을 교도소에서 보냈습니다. 수용자였던 건 아니고요. 경비교도대라고 교도관 뒤치다꺼리 하는 군인이었어요. 교도소 자체가 음산한 기운이 강한 곳인데다가 저희들이 하는 일이란 게 야간에 혼자서 불 꺼진 구내와 구회를 순찰한다거나 어두운 감시대에 올라가서 총 들고 감시해야 하는 등 음산한 근무지가 많아서 그런지 저희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괴담들이 많았었어요. 이 이야기는 강원교도소에서 전출 오게 된 선임이 말해준 괴담이었습니다. 강원교도소는 산 한가운데 있습니다. 근무를 서기 위해 감시대에 올라가 보면 주위에 불빛이라곤 감시대 서치라이트가 전부입니다. 전에 들은 말로는 묘지도 많이 보인다고 하네요. 게다가 사동에서 탈주한 수용자가 감시대 문을 통해 올라와 뛰어내려 탈주할까봐 아래 문을 교대시 자물쇠로 잠궈버립니다. 열쇠는 다음 근무자가 가져오니 근무하는 동안에는 고립되어 못 나가는 거죠. 말 그대로 공포죠. 그래서 보통 처음 온 이교들은 야간 군의 순찰을 돌면서 담력을 쌓은 다음에 감시대에 배치되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감시대에서 사망자가 나오게 됩니다. 원인은 심장마비. 사태를 수습하고 다시 근무를 돌렸는데도 몇 달 후 다른 교도대 한 명이 총을 쏘고 죽어버립니다. 교도소에는 난리가 났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오감시대 근무를 직업교도관 1명, 경비교도대 1명 총 2명을 세우게 되죠. 하지만 희한하게도 2명이 근무하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 다들 잊어버렸다고 해요. 사동관리 인원이 모자라서 다시 오감시대 직업교도관의 근무를 빼버렸고 경비교도대가 혼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전과 다른 게 있었다면 TRS라고 하는 무전기가 지급되었죠. 이전에 지급된 무전기는 벽돌같이 생긴 그 뭐냐 까먹었네요. 암튼 성능도 안 좋고 무겁고 해서 거의 쓰지 않았었습니다. 경비교도대가 혼자서 근무를 서는 날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TRS로 다급한 무전이 오더랍니다. 경본부 08, 경본부 08 하면서 말이죠. 무전 응답하란 소리입니다. 오감시대 근무자였습니다. 본부 08 했더니 지금 주벽 위를 하얀 물체가 걸어오고 있다는 다급한 무전이 왔습니다. 거의 우는 목소리로 여자가 계속 걸어온다고 도와달라고 하더랍니다. 야간에 본부에서 근무하던 인원들은 모두 교봉을 들고 오감시대로 뛰쳐나갔죠. 수용자일지도 모르니까요. 멀리서 누구냐, 누구냐 소리와 총소리가 들렸답니다. 물론 공포탄이지만 참 웃긴 게 보안과에서 실탄통을 버튼으로 열어주고 비밀번호를 보내줘야 실탄통을 열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감시대에 가보니 근무자가 감시대에서 뛰어내려 다리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하얀 물체가 오감시대 쪽으로 다가오자 근무자는 철망의 허술한 틈으로 몸을 비집고 뛰어내려 버린 거죠. 그게 뭐였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아니면 근무자가 꿈을 꾼 건지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강원교도소는 남자 수용자들만 있는 교도소로 여자 교도관조차 없는 남탕이었거든요. 단지 지금 남은 건 전에 내려오는 이 괴담과 그 이후로 폐쇄되어 버린 오감시대뿐이죠. 5번째 이야기, 너의 어머니야. 어린 시절 겪은 정말 무서운 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나는 초등학생으로 여동생, 언니, 어머니와 함께 작은 맨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언제나 작은 다다미 방에서 가족이 모두 함께 베개를 쭉 늘어놓고 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어머니에게 부탁받아 내가 집안에 불을 끄게 되었습니다. 화장실과 거실에 불을 끄고 텔레비전에 코드도 뽑은 후 다다미 방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집안의 전기를 모두 껐다고 말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옆에는 이미 여동생이 자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빨리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그때 나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동안 멍하게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한 방에서 쾅, 쾅 하는 이상한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이부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두운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잠시 뒤 아까와 같은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아무래도 거실 쪽에서 나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던 언니가 지금 들렸니? 라고 물어왔습니다. 나만 들은 것이나 잘못 들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방을 둘러보았지만 여동생과 어머니가 자고 있을 뿐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확실히 금속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로 그것도 상당히 가까이에서 들렸습니다.
언니도 아까의 소리가 마음에 걸리는지 거실에 가볼게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언니와 함께 침실에서 나가 어두운 거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부엌 쪽에서 살짝 거실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은 보아버린 것입니다. 거실의 중앙에 있는 테이블, 언제나 우리들이 식사를 하거나 둘러앉아 단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곳. 그 테이블 위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쪽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리 부근까지 길게 자라있는 머리카락, 호리호리한 체격. 입고 있는 흰 기모노를 보아 여자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소름이 끼쳐 언니 쪽을 보았습니다. 언니는 나의 시선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여자만을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두운 거실에서 등을 곧게 편 채 테이블 위에서 정절을 하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서운 나머지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내면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아 겨우겨우 참았습니다. 그 여자는 이쪽을 뒤돌아볼 기색도 없이 단지 정절을 하며 우리들에게 그 흰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침내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어 으악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침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억지로 깨우고 거실에 사람이 있어 라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밤중에 그럴 수 있니? 투덜거리는 어머니를 데리고 거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실에 불을 켜보니 언니가 테이블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테이블 위도 깨끗이 정리되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었던 언니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확실하게 그때 언니의 표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르게 언니는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테이블 위만을 가만히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 저기에 여자가 있었어요라고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고 테이블을 보고 있었습니다. 빨리 자거라라고 말하셔서 우리 세 사람은 침실로 되돌아왔습니다. 나는 이부자리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를 보고 소리치고 침실에 가서 어머니를 일으켜 거실에 데리고 온 잠시 동안 언니는 거실에서 쭉 그 여자를 보고 있던 것일까? 언니의 모습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무언가 무서운 것을 본 걸까? 그리고 다음 날 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언니, 어젯밤에 말이야. 그렇게 물어도 언니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침묵할 뿐. 나는 끈질기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언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큰 소리로 소리쳤기 때문에. 그 이후 언니는 나에 대한 애정이 식었습니다. 말을 걸면 언제나 밝게 대답해 주었는데 무시해버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일은 다시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 내가 외친 소리로 저 여자는 언니 쪽을 돌아본 것 같습니다. 언니는 여자와 눈이 마주쳐 버린 거겠죠. 분명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무서운 것을 보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차 그런 것도 잊어갔습니다. 중학생이 되어 고등학교 입시를 눈앞에 두게 된 나는 매일 내 방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언니는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에 진학해 기숙사에 들어가 집으로 오는 일은 좀처럼 없었습니다. 어느 밤 늦도록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문 쪽으로부터 노크와는 다른 무언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당히 희미한 소리입니다. 금속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한 나는 전신에 바짝 식은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소리는 분명 어릴 때의 그것이다. 또 울렸습니다. 문이 반대편에서 아까와 똑같은 금속 소리. 나는 무서운 것을 참을 수 없게 되어 여동생 방 쪽의 벽을 치면서 어서 일어나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여동생은 이미 자고 있는지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최근 계속 일찍 잠자리에 들고 계십니다. 즉 집안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나뿐 혼자서 어딘가에 동떨어져 있는 기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소리가. 나는 결국 그 소리가 어디에서 울리는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살짝 방문을 열어보니 어두운 복도의 저쪽에 있는 것이. 거기에는 커튼 사이로 새는 창백한 빛으로 어렴풋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거실을 바라보니 테이블 위에는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언니와 함께 보았던 기억이 급속히 되살아났습니다. 그때와 같은 모습으로 여자는 흰 기모노를 입고 등을 곧게 편 채 테이블 가운데에서 정조하고 그 뒷모습만을 내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그 여자에게서 들렸습니다. 그때 나는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뭐라고 외쳤는지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또다시 목소리를 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는 나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여자의 얼굴과 마주한 순간 나는 이미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여자의 양눈에는 정확히 눈 구멍만한 대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잘 보면 양손에는 망치 같은 것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은 씩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당신들 가족도 이제 끝이에요. 다음 날 일어나 보니 나는 내 방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제 무슨 일이 있는지를 떠올리고 어머니에게 거실에서 자던 나를 방으로 옮긴 것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무슨 소리니? 라고 반문할 뿐이었습니다. 여동생에게도 물어봤지만 언니 꿈꾼 거 아니야? 라고 웃음을 살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내가 방 벽을 두드렸을 때 여동생은 이미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나는 확실히 거실에서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누군가가 거실에 쓰러져 있는 나를 보고 침대로 날랐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려 해도 머리가 몽롱할 뿐이었습니다. 단지 마지막에 그 비웃으며 내게 던진 나와 가족은 이제 끝이라는 말만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별은 그날 중에 일어났습니다. 내가 저녁 무렵 학교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입니다. 언제나라면 거실에는 어머니가 있고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만들고 있었을 텐데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불이 켜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있어요? 나는 현관에서 그렇게 물었습니다만 집안은 조용할 뿐이고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설마 집 문을 열어놓고 가까운 곳에 쇼핑이라도 간 것일까? 만사의 태평한 어머니기 때문에 가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투덜거리며 구두를 벗고 집에 들어가려던 그 순간 거실 쪽에서 그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전신의 피가 단숨에 얼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년 전, 그리고 어젯밤과 똑같은 저 소리. 안 된다. 더 이상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 본능이 공포에 미쳐 이성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문을 난폭하게 열고 정신없이 맨션의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 어머니는 어디에 있지? 여동생은? 가족을 생각하며 그 소리를 어떻게든 잊으려 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생각하면 완전히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완전히 어두워진 골목길을 달린 끝에 나는 가까운 슈퍼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여기에 있어주세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숨을 몰아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대가 시간대이다 보니 가게 안에 사람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나 같은 중학생 정도의 사람도 있었고 주부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지극히 평범한 광경을 보고 나는 마음이 안정되어 조금 전에 집에서 있던 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어두운 거실, 열려있던 집의 문, 그리고 그 금속 소리. 집 안에는 그것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현관에서 어머니를 불렀을 때 느꼈던 집의 이상한 조용함. 그 상태라면 누군가 있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만약 아니라면 나는 현관까지밖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집안을 모두 둘러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불이 꺼져 있었을 뿐입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어딘가의 방에서 자고 있어서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것뿐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나는 집에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슈퍼 앞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돈을 넣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신중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를 잡은 손의 떨림이 멈추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벨 소리가 머릿속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집니다.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잠시간의 정적이 흐릅니다. 여보세요, 누구신가요? 그 목소리는 어머니였습니다. 그 온화한 목소리를 듣고 나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잠시라도 안심했던 나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어머, 어떻게 된 거니? 오늘은 상당히 늦네. 무슨 일이라도 있니? 나의 손은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만이 아니라 온몸이 떨려옵니다. 무언가가 매우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냉정함을 잃고 있던 나라도 이것은 확실하게 알아차렸습니다. 왜 어머니지? 응, 왜라니, 무슨 말이니? 괜찮니?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전화를 받을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거실에만 전화기가 있습니다. 아까 거실에 있던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이 사람은 침착하게 전화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다 오늘은 상당히 늦네. 라니, 마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집에 있었던 것 같은 말투. 나는 전화 저편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정체를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싹 마른 입술을 어떻게든 움직여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야? 응, 누구라니? 조금의 간격을 두고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너의 어머니야. 크크. 여섯 번째 이야기.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라. 요즘 들어 우리 동네에 괴한 사건이 계속 일어난다. 거의 매일 저녁 많은 사람들이 칼에 찔린다. 현실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면 경찰은 별 도움이 안 된다. 매일 저녁 편의점에 야식을 사러 가는 게 일상인 나는 만일에 대비해 칼을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되니까. 여느 때처럼 오늘 밤도 편의점에 갔다. 아무도 없는 길을 걸어 돌아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진다. 혹시 괴한 나를 앞질러 가서 배를 찌를 셈인가? 아니면 내 등 뒤에서 찌르려고 그러나? 나는 주머니 안에 든 칼을 꽉 쥔다. 발소리는 등 뒤를 바짝 쫓아온다. 헉헉하는 것은 숨결이 들린다. 놈과 대등한 순간 시선이 마주친다. 표정 없는 눈이 나를 바라본다. 나는 위험을 느끼고 그 놈보다 더 빨리 칼을 휘둘렀다. 오늘 밤에만 벌써 괴한 4명을 베었다. 이런 흉악 범죄는 대체 언제 끝나려나?